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한산, 그러니까 목은 이색 선생님에 대한 연구의 대가이신데요. 첫 번째 하정승 교수님, 안동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마 대회사에서 하정승 교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으셨죠? 예, 그러면 제가 다시 부연하지 않겠고요. 하정승 교수님으로부터 목은 이색의 만시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과 미적 특질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를 맡게 된 안동대학에 있는 하정승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고려 후기 한실 품격과정에 했는데요. 5명의 작가를 달았는데 그 중에 가장 일본어로 다른 분이 모근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을 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고려 시대의 한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모근 선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좀 공부를 하고 글을 쓰려고 지금까지 노력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뭘 할까? 모근과 관계돼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그동안 썼던 글들이 여러 주제가 많이 있는데 뭘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이영 교수님하고 통화하면서 만시가 좋을 것 같아서 만시가 좀 모근 문학이 전반적인 그 여러 작품들 중에서 비교적 소개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기존에 했던 만시 논문을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불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PPT로 하다 보니까 앞부분만. 예. 그냥 예. 여기 딱 보이죠. 책이 안 보이는데. 그냥 켜놓으면 되세요. 예. 다 꺼도 돼. 괜찮아. 안 꺼도 돼. 예. 오늘 발표할 논문에 크게 차례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2장에서는 고려시대 만시 창작 경향과 목은집 소재 만시 작품 개황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모근 선생의 만시 상황을 한번 훑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그 만시를 가지고 주요 만시를 내용적인 특징, 그 다음에 작품 분석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목차를 잡았습니다. 네, 그 앞에 오늘 발표 자료집을 보니까 제가 이제 아래 한글 파일로도 보내드렸고 이렇게 PPT 파일로도 보내드렸는데 우리 모근 연구에서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제가 완성된 논문이 각주가 다 달려있는 논문이라서요. 이 PPT는 이게 밑에 뭐 출전이라던가 모든 각주는 다 빼고 내용만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논문도 앞에 실어놨기 때문에요. 혹시 예를 들어 한시 제목이라던가 뭐 각종 각주사항은 앞에 아래 한글 파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자료집에도 다 있으니까요. 같이 보세요. 이게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글자 크기가 좀 작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언제일까? 아마도 이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출생과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는 죽음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죽음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모두 남겨두고 간다는 면에서 인생의 끝마무리라고 할 수 있기에 인생을 시작하는 출생과는 잠옷 그 의미와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시사에서는 죽음을 소재로 한 시들이 계속해서 창작이 되어 왔는데 우리 한시에서는 이거를 용어로 만시라고 부릅니다. 요 지금 한자로 있는
이 제방변에 있는 요 만자도 쓰고요. 수레거변에 있는 만자도 쓰고 같이 씁니다. 같은 만시가 되겠습니다. 죽은 자를 기리는 인간의 행위는 어찌 보면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비단 문학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 모두에서 끊임없이 작품이 계속해서 창작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죽음을 소재로 한 작품은 사랑을 다룬 것과 더불어 가장 보편성을 띠고 있는 문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시에는 망자에 대한 시인의 추억이 오롯이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짧은 형식인 시의 언어로 망자의 생전의 모습과 인품, 성격, 업적 등 다양한 삶의 모습을 그려내야 하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시는 그만큼 극적이고 애절하며 미적 성취가 높기도 합니다. 만시는 그 내용과 특징이 우리 한문학에서는 요 한시, 만시 말고요 묘지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묘비석에 보면 그 망자에 대한 쭉 인생 여력 그걸 기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명이라고 하는 거는 시로 된 운문으로 된 그러니까 산문이 쭉 있고 맨 마지막에 운문이 있는데 그걸 합쳐서 묘지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묘지명도 당연히 묘비석 뒤에 있는 거니 기록된 거니까 죽음과 관련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만시는 묘지명과도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묘지명이나 만시 모두 기본적으로 작가가 망자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생전의 삶의 모습, 태도 등을 서술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묘지명이 망자에 대한 전기적 성격을 갖는 산문 형식의 지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운문이 딱 있다고 했잖아요. 운문 형식의 명으로 구성된 것은 한시 형식을 취하는 만시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시의 분류 또한 묘지명의 분류와 비슷합니다. 다른 이가 망자를 추억하며 쓴 일반적인 묘지명과 스스로의 묘지명을 자기가 지은 이 묘지명에도 일반적으로는 남들이 짓는 거잖아요.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근데 자기가 죽기 전에 미리 해놓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 묘지명을 자찬 묘지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시도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돌아가시면 만시를 쓸 때 그분, 그 돌아가신 분과 생전에 깊은 관련이 있는 분이 일반적으로 쓰겠죠. 그러나 방금 자찬 묘지명처럼 본인이 본인 만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스스로 자자를 써가지고 자만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시 앞에다가.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자찬 묘지명이나 자만시나. 만시 역시 다른 이가 망자를 기리며 쓴 일반적인 만시와 스스로의 죽음을 생각하여 쓴 이른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만시가 있습니다. 또한 한시사에서는 도망시라는 게 있어요. 도망시. 자, 이 도망시라는 것은 부인이 남편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에 부인의 죽음을 쓴 시를 만시 중에서도 특별히 도망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도붕시가 이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이건 친구겠죠.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시를 도붕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끔은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을 쓴 시가 복자시라고 있습니다. 복자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만시의 어떤 하위 장르가 되겠습니다. 이는 각각 아내, 벗, 자식의 죽음을 다룬 시를 일컫는 말로 이러한 시들 역시 크게 보면 만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만시 창작의 전통은 매우 오래되어서 중국에서는 이미 위진남북조 시대 때 유명한 문인이었던 반학이라는 시인이 등장해요. 위진남북조 때 분인데 이분이 아까 얘기한 그 도망시를 썼거든요. 자기 부인이 죽자 이를 슬퍼하면서 그 시 제목도 도망입니다. 여기서 도망시라는 용어가 중국 문학사에서 최초로 나온 겁니다. 이 반학의 시 작품 제목 도망에서. 그래서 죽음을 애도한다 이런 뜻에서 도망이라고 했는데 요 세수를 지은 것으로부터 중국 만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걸 그대로 이제 이어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망시 외에 친구의 죽음을 노래한 도봉시 계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제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당나라 때 백거이라는 시인이 있죠. 백거이의 도이삼 또는 두보의 무위 장군 만사, 이런 시들이 이제 도봉시 계열에 속하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의 죽음을 다룬 곡자시로는 가장 중국 문학사에서 널리 알려진 게 유극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송나라 때 문인인데 유극장이라는 분이 쓴 거하고, 그 다음에 원나라 때, 그보다 조금 더 뒤인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 때 왕기라는 분이 지은 또 작품이 도화라고 작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만시창작이 이어졌고요. 이 중국 문학사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한국에서도 고려시대에서 조선 전기, 중기, 후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 만시는 작품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이요. 근데 그 가장 우리 한국 한문학사에서 가장 먼저 시대 때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을 남긴 게 제가 봤을 때는 모근 선생님이기 때문에 따로 논문을 지금 쓰게 된 겁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을 우리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김부식의 만시가 동문선에 전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땐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근데 작품 수는 많지는 않은데요. 김부식의 작품을 시작으로 김극기, 최해, 이규보, 임춘, 최자, 안축, 이재현, 이곡, 이색, 이집, 정몽주, 김구용, 이승인 등등을 고려시대 만시의 주요 작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근 선생이 이렇게 만시를 쓰게 된 거는 모근의 그 선친이셨던 가정 선생이 이미 또 작품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의 영향을 좀 받아서 만시 창작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 읽으면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대략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다 못할 것 같아요. 뒤에 시가 많이 해놨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한 논문은 또 앞에 실어져 있기 때문에 발표집에 그걸 좀 참조하시고요. 중간중간에 생략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고려시대 때 만시 창작이 어떻게 쭉 이어져 왔는지 쭉 설명이니까요. 참고하시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자들은 시를 통해서 시인과 망자와의 관계는 물론 죽은 친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슬픔을 느끼게 되며 어느덧 시인의 감정에 독자 스스로가 이입되어 같은 슬픔, 시인과 동일한 슬픔을 공유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잘 지어진 만시가 갖는 미덕이자 문학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시는 이러한 문학적 매력 때문에 고려시대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지어졌고 특히 고려 후기로 갈수록 많은 시인들에 의하여 창작되었습니다. 이규보 이후로 아까 이제 김부식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김부식 다음에 주요 작가가 이규보고 이규보 이후로 가장 이 만시 작가의 대표적인 분은 모근 선생과 도은 이승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모근 선생은 56제 76수. 제가 이건 뭐 워낙 모근 다 아시겠지만 모근 집의 시가 방대하거든요. 대략 8,000수 정도 됩니다. 대략.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모근 이후로 전통인데 하도 작품이 많으니까 문집에 그 동시대 고려 후기의 문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포은집이다. 정몽주 선생의 포은집이다 하면 포은집 권일, 권이, 권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근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작품이 많으니까. 그래서 뒤시대에 이제 모근집을 가능했잖아요. 그럴 때 그 문집의 편찬자가 시 따로 문 따로 이게 최초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한 분이. 그래서 모근집을 보면 모근 시고가 따로 돼 있고 모근 문고가 또 따로 돼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작품 수가 워낙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모근 시고에 실려 있는 한시만 대략 8,000수입니다. 8,000수가 좀 넘어요. 대략 8,000수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
모근 선생님이 한시를 본격적으로 지으실 때부터 10대 뭐 한 중후반 되겠죠?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 그 카운트를 해보면요, 나라고 계산해가지고 카운트를 해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시 한두 수씩은 써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사이에 며칠 빼먹으면은 그 분량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유배도 가셨고 뭐도 하시고 그런 거 다 빼면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작품 양이 발전수인데 그 중에서 이제 대략적인 겁니다. 워낙 작품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놓친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대충 카운트 하기로는 한 76수 정도의 만시를 남기셨는데 고려 후기는 물론이고 조선 전기 중기까지만 해도 가장 많은 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쓰신 분이 없어요.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그때는 워낙들 이제 만시 창작이 일반화되니까 시골에서 글 좀 한다는 사람 치고 이 만시 안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가 돌아가시면 그분한테 마을에서 부탁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주 일반화됐어요. 조선 후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가면. 그러니까 이제 모근 선생보다 더 많이 쓴 분이 조금씩 나와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조선 한 중기까지는 거의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수가 일단 굉장히 많고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근 선생이 만시 창작에 개인적으로 어떤 애정을 가지고 본인이 이걸 내가 주된 시적인 제자로 삼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을 첫 번째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 관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모근 선생이 당대 최고 문인이 모근이니까 모근 선생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쓴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만시가 작품 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대략 56제 76수 정도의 만시를 남기셨고요. 우선 작품 수만 놓고 보더라도 고려시대 시인들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양입니다. 이건 뭐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이고 한국 한문학사 전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최상위권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만시 창작이 모근을 계승해서 조선시대 작가들이 만시 창작 어떻게 했는지는 아까 말씀드리고 아래 한글 파일 각주에 제가 다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문학적 완성도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만 많은 게 아니에요. 양만 많은 게 아니고 어떤 의례적이거나 매우 형식적인 만시도 많거든요. 조선시대 가면. 왜냐면 워낙 만시를 많이 지으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도 신청 만시 부탁을 받고 막 짓는 경우도 있으니까 읽어보면 별 감흥이 없어요. 그렇게 지은 것들은 잘 모르는 사람 쓰는 경우도 덜어 있으니까. 그러나 모근 선생 만시는 이 56제 76수 작품 전체가 다 아주 하나하나 작품이 굉장히 어떤 문학적인 완성도가 높은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한시사에서 만시 문학의 최고봉으로 모근 선생을 꼽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이게 PPT 파일이라서요. 제가 논문에 아래 한글 발표 자료집 보면 쭉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모근집의 만시 작품 개요해가지고 쭉 해놨는데 PPT 파일에는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아래 한글 파일을 여기 맞습니다. 예, 거기를 페이지 수가 6페이지, 7페이지 있네요. 그거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자, 이상의 표라는 거 방금 말씀드린 아래 한글 파일에 있는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이상의 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모근은 다양한 형식으로 만시를 썼습니다. 우원절구 1제, 7원절구 13제, 우원율시 15제, 7원율시 23제, 우원고시 2제, 6원고시 1제, 7원고시 1제입니다. 제가 굳이 한시 형식을 여기다가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만시에 좀 관심을 가지고 모근뿐만 아니라 포은, 도은, 농은을 다 썼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가마다 만시를 쓸 때 한시 형식을 정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7원절구로 쓰시는 분은 거의 만시를 다 7원절구로만 씁니다. 그 다음에 5원율시로 쓰시는 분은 본인이 만시를 쓸 때 5원율시를 선호해요. 그래 그 형식을 쓰는데 모근 선생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한시 형식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특징이에요. 이거 모금만 거의 그래요. 다른 분들에게는 잘 나오지가 않고.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모근 선생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시 창작을 작시의 중요한 그런 어떤 하나의 장르로 생각하셔가지고 실험적으로 이런 시 저런 시 이런 양식 저런 양식으로 다 쓰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이게 잘 나오질 않습니다. 고시와 근체시, 우원시와 칠원시를 아울러 가히 한시의 거의 모든 형식이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만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만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우선 사대부가 제일 많겠죠. 본인과 관계된 인물들 다루는 게 제일 많으니까 모근 선생과 그런 어떤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사대부가 제일 많을 텐데, 사대부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왕족도 있고요. 승려도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저 뒤에 이제 한시 해놨는데 하녀도 있습니다. 자기 그 본인의 밥을 지어준 하녀가 죽었나봐요. 병으로요. 그거를 하녀의 죽음을 한시로 만시로 쓴 경우는 전 처음 봤어요. 이거 모근 집에만 거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문집에는 잘 못 봤습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 종의 죽음을 말은 종이지만 나이가 연배가 비슷하면 같은 집에서 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양반집 아들하고 자기 종하고 같이 크니까. 근데 친구죠. 뭐 양반과 종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친구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았으니까. 그런 그 친구인이자 종인 사람이 죽었을 때 쓴 거는 더러 있습니다. 조선후기에 가면요. 근데 이거 잘 없어요. 아주 독특한 겁니다. 하녀의 밥을 지어주는 하녀가 죽자 그 하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를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와 그들의 부인을 다룬 도봉시 계열이 제일 많고요. 기타 부모님의 죽음을 다룬 것, 그 다음에 왕족과 종에 대한 것,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 친구 이 시를 다룬 도봉시 중에서는 이 원제 정추라는 분이 아주 아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또 문중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제가 학생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것도 아주 독특한데요. 이 모근과 가장 친한 친구, 뭐 친구가 여러 명 있지만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분이에요. 원제 선생입니다. 이분도 아주 시인으로 유명한 분이고 문집도 전해지는데 원제집이라고. 이름이 정추입니다. 정추, 원제 정추인데 모근 선생과 원제 선생의 교육 이전에 그 선대로 올라가면 모근의 아버지이신 가정 선생과 원제 선생의 그 선친이 누구냐면 설복 선생, 눈설자에다가 골자에 목자 쓰는 설복 정포가 되겠습니다. 정포.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것도 재밌는 건데 아버지 때 서로가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이곡과 설복 정포가 그 아들 때 내려와서 모근 이색과 원제 정추가 또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아까 제가 그 인제 이종학 선생 또 잠깐 인사를 했었는데 제가 또 이종학 선생님 관심이 많거든요. 모근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종학 선생이 모근 선생의 아들이잖아요. 인제 이종학 선생과 이분의 아들이 누구냐면 복제라고 있습니다. 복제. 이름이 정총이에요. 또 둘도 없는 친구예요. 이게 잘 없어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 아들 때까지 3대가 그냥 친구가 아니고 그 본인들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곡 정포, 그 다음에 이색 정추, 이종학 정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데 이 원제 선생이 먼저 돌아가셔요. 모근보다 훨씬 먼저 돌아가셔요. 원제 정추가. 이때 그 죽음을 너무너무나 울면서 그 애도하는 시가 이게 진짜 제 심금을 울린다. 이거는 작품을 읽어서 실어놨는데요. 한 수가 아니라 여러 수를 썼어요. 아마 굉장히 감정이 복받쳐 올랐었나봐요. 모근 선생이. 그래서 친구인 정추가 죽자 그걸 다룬 이게 아주 제가 볼 때는 고려 후기 만시 중에서도 백미에 속하는 작품이지 않겠느냐. 이따가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왕에 대한 만시로 공민왕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공민왕과 모근과의 관계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거든요. 굉장히 각별합니다. 가장 이 중요한 사건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지만 그 연도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 모근 이 연구회니까요. 1367년이 되겠습니다.
1367년 공민왕이 그 앞에 홍건적도 난이 일어나고 또 몽골 침입 여러 번 받아가지고 서울 성균관 말고 한양 성균관 말고 그 앞에 개성에 성균관 있었는데 다 불타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로서 고등교육기관이 거의 사라져버린 겁니다. 개성의 성균관이. 그때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따로 이제 기금을 만들었어요. 공민왕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자 그 해가 1367년이 되겠습니다. 공민왕이 왕으로 있을 때인데, 자, 성균관을 재건하는 게 말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학교 자체 건물을 재건하는 게 아닙니다. 고려의 교육 붕괴되었던 교육 시스템을 재건하는 거고 고려의 고등교육을 재건하는 거, 나라를 재건하는 거거든요. 인재를 양성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1367년인데 그때 모든 정권을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 이걸 맡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봤더니 누구도 다 이구동성으로 추천하는 거죠. 이 일을 맡을 가장 적임자는 모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근 이색 선생을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합니다. 성균관 대사성은 이제 요즘 말하면 그 총책임자, 그러니까 총장이죠. 대학의 총장과 같은 거죠. 그래서 모근 선생에게 성균관 대사성을 임명하고 당신에게 모든 전권을 줄 테니까 교수도 당신이 뽑고 모든 커리큘럼도 당신이 알아서 하고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게 전권을 줘요. 그게 1367년. 이때 모근 선생이 자기하고 친소 관계없이 전국의 기라성 A급 학자들을 다 모읍니다. 최고의 학자들. 이때 뽑힌 사람 다 모근이 뽑은 거거든요. 이때 뽑은 사람이 포은 정몽주, 그 다음에 축약지 김구영, 그 다음에 박의중이라고 있어요. 밀양박씨. 박의중, 정재 선생인데 박의중. 그 다음에 박상충이라고 또 있습니다. 같은 박씨인데 이건 반남박씨예요. 박상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뽑은 사람이 도은 선생님. 도은 이순인. 도은은 모근의 직계 제자거든요. 이때 도은 선생이 성균관 교수가 된 게 21살 때가 됐습니다. 역대 최저 나이로 된 거예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당대 최고의 학자들하고 고려사와 고려사절의 각종 기록에 많이 나오는데요. 성균관이 일대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교육이 생기고 날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정말 훌륭한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경전을 읽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매일매일 계속되었다라고 고려사에 그대로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이를 최고 총책임자가 모근 선생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길게 썼는데요. 이 공민왕과의 관계는 그 모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해준 게 공민왕이기 때문에 모근 입장에서는 공민왕이 일반 왕이 아니에요. 정말 각별한 사이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예를 들어 정조와 다산 정약용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죽자 시를 쓰는 거죠. 모근 선생이 시를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공민왕에 대한 만시도 또 남기게 되는데, 제가 작년에 여기 가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논산에서 한국6.25진흥회에서 그때 이제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오늘까지 연결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모근의 항맥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모근의 그 기라성 같은 항맥이 이때 시작한 겁니다. 1367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모근, 제가 이름을 달았어요. 모근 그룹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모근 그룹이 맞는 것 같아서 모근을 좌장으로 하는, 모근과 꼭 제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제자는 도은 이순인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포은은 모근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이 차도 얼마 안 나고. 근데 예를 들어 모근의 제자는 아니지만 모근의 큰 영향을 받았던 후배는 분명한 거죠. 그거를 제가 모근 그룹이라고 했는데, 고려 후기 학계, 문당, 그 다음에 정계 모든 인사들이 가장 정점에 있던 그 그룹이 모근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1367년 공민왕의 성균관 재건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공민왕은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의 관심을 끈 것은 한여에 대한 만시인데, 사대부 문인이 자기 집에서 부리던 종의 이 죽음을 만시로 쓴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 가끔씩은 보입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다른 게,
조선시대 하인의 죽음을 다룬 건 본인하고 거의 친구처럼 자라온 관계에 의해서 그게 만시를 쓴 거고, 모근 선생은 한여하고 친구처럼 자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한여의 죽음을 만시로 썼다는 건 아주 문학사에 드문 일이고요. 이것을 통해 모근 선생의 따뜻한 마음과 성품, 인격은 물론 그가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한 인간의 실존적 죽음을 문학이라는 양식으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근 시를 좀, 대표적인 만시를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부친인 가정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쓴 시입니다. 제목이요. 학궁에 돌아간 다음에 정월 금음에 선고의 부음을 받고 분상하여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당을 모시고 상제를 마치니 때는 계사년 늦은 봄이다. 동년 주인성이 시를 지었으므로 그분에 차분하다. 그래서 세 수를 쓰셨습니다. 가정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답답한 마음 풀려고 억지로 조용히 읍노라니 강물과 봄시름 그 어느 것이 깊고 얕을까. 술을 끄는 것은 이미 세속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나 검은 고를 타보니 성현의 마음을 알겠도다. 매번 진정표를 볼 때마다 근심이 맺힐 듯하고 시경을 읽을 적에 눈물이 옷깃에 가득했네. 이 심정 어느 날에야 그칠 것인가. 마침내 단사가 또한 황금을 이룰 것이다. 이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가정선생은요 1351년 1월 1일에 54세의 나이로 고향인 충청도 한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모근 선생은 원나라 국자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부친인 가정의 죽음을 듣고 귀국을 해야죠. 예, 원나라 국자감이 있다가. 그래서 바로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모근이 원나라 국자감 생원이 된 것은 1348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5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을 때 국자감에 들어가시고 나서 부친상을 치르기 바로 전해 가을에 잠시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왔다가 모근이요 겨울에 다시 국자감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모근 선생이 휴가차 고향으로 귀근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부친이 병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중국에서 여기 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국자감 학생으로 있었던 때인데 왔었다는 건 가정선생이 아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위 임용씨는 3년상을 모두 마치고 1353년 늦봄에 아까 연도가 나왔었잖아요. 요 앞에 계사년 늦은 봄이라고. 자, 그래서 1353년 늦봄에 지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친의 죽음을 돌아보며 지은 것입니다. 제1, 2구는 부친의 죽음과 3년산 동안 쌓였던 답답한 회포를 시로써 풀어보는데 봄날에 느끼는 수심은 깊은 강물에 못하지 않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상을 마치고 나니 어떤 드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 아까 그 시에 5구에 진정표라는 게 나오는데 유명한 이밀이 쓴 것으로 진나라 무제가 그를 등용하려 하자 조모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게 진정표의 내용인데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6구에 나오는 시경 얘기가 아까 나왔잖아요. 시경은 소화에 있는 시로 진정표나 시경에 있는 시 모두가 주제가 뭐냐면 부모에 대한 자식의 지극한 효심. 이게 주제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지극한 효심. 그래서 아까 여기에 시경을 읽을 적에 눈물이 옷깃에 가득했네. 자식의 부모에 대한 자식의 지극한 효심을 다룬 시를 읽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옷깃을 가득했다고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 시에서는 부친에 대한 시인의 애끓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부친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같은 종류의 만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어지거든요. 모친의 죽음을 맞아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친과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다 시를 남기고 있다는 거, 이것도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도금시 계열입니다. 자, 요거는 박판
한서계장, 박계장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어느 날 새벽에 쓴 작품인데요. 초은 어른 문생으로 제3인 독재자, 가학으로 훈도받고 기미도 진국이었네. 갑자생으로 환각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떠나가니 무진생인 나는 뒤에 남아 눈물로 수건을 적신다. 거북 관인을 풀어 술 사준 그 우정 얼마나 두터웠던가. 촛불에 줄긋고 시 짓던 일 묵은자취 되어버렸네. 부음을 듣고 하룻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으니 만가를 어찌 제정신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이런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 박계장이라는 분이 이 초은은 어른 문생이라고 있잖아요. 이 초은은 이인복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논산에서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려 후기에 학계는 양분되어 있어요. 양분. 목은 계열과 초은 계열로.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 두 사람은 목은 이색 선생과 초은 이인복입니다. 성주이신데요. 이인복. 그 사람이 호가 초은인데 이 두 분이 고려의 학계를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초은 선생의 아마 그 문생인 것 같아요. 이 박계장이라는 분이요. 근데 목음과 굉장히 교류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이 돌아가신 박계장이라는 분이 목은 선생에게 자기 관인을 풀어서 그거 맡기고 술 사줬다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친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건 고려시대 하나의 문화입니다. 이 촛불에 줄을 긋고 시를 짓던 거랑은 뭐냐면 각촉시라고 해요. 각촉시. 초가 있으면 금을 딱 거놔요. 어느 정도에다 금을 딱 거놓고 초를 딱 킨 다음에 금이 예를 들어 한 여기까지 있다면 초가 이제 탁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금이 될 때까지 시를 지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벌금 내든가 술을 사든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시를 짓는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를 사대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를 많이 졌는데 그런 거 각촉시라고 그랬는데 아마 목은도 이 박계장이라는 분하고 그 각촉시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 이 민용시는 박계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쓴 작품입니다. 어제 부음을 듣고 새벽에 썼다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빨리 졌죠. 어저께 부음을 듣고 바로 쓴 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새벽까지. 그래서 아마도 잠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목은 선생이요. 그만큼 친구의 죽음에 대한 목은의 상심과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계장에 대한 자세한 생평은 알 수가 없지만 초은 이인복의 문화라는 거, 그 다음에 제3구에서 갑자년생이라고 했으니까 1324년 출생이니까 목은 선생이 출생이 132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살 위네요. 목은 선생보다 4살 위라는 거. 요 정도는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아까 환갑을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고 했으니까 대충 언제 몇 살에 죽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384년에서 왜냐면 1324년생이니까 이분이 환갑으로 치면 1384년에서 대략 85년 그 언저리에 박계장이 죽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경련에서는 생전에 박계장과의 우정을 반추한 것입니다. 아마도 박계장은 평소에 기분이 동하면 허리에 차고 있던 금거북 도장을 풀어가지고 저당 잡히고 술을 거나하게 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에다가 금을 긋고 그 초가 다 타들어갈 때까지 시를 짓는 이른바 각촉시를 즐길 정도로 우정이 깊었던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련에서 부음을 듣고 하룻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한 말이 그냥 과장으로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좀 친구의 죽음 앞에서 상심과 충격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친구의 만가를 제정신으로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혼돈과 낙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정추의 그 죽음을 앞둔 듣고서 쓴 시를 한번 볼까요? 자, 저는 뭐 지금도 이걸 읽으면 참 명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를 처음에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처음 접하고 이제 이 논문을 쓰게 됐는데 그때 처음 접했을 때는 정말로 좀 충격이었어요. 이야, 저도 좀 멍하더라고요. 시를 읽고 나서 저는 뭐 약간 좀 목은이 어땠냐는 그 기분이 어땠냐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주 잘 쓰십니다.
원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곡하다. 뜬구름 같은 인생 누군들 죽지 않겠는가마는 오늘 나는 유달리 마음이 아파온다. 공적으로 말하면 하늘처럼 크고 사적인 정으론 장강과 같은 우정을 지녔기 때문이지. 가을산은 암담하게 비껴 서 있고 새벽비는 처량하게 가는 길 전송하네. 상여 소리를 어찌 참아 들을 수 있겠는가. 명종조차도 바쁘다는 듯 빨리도 가는구나. 여기 이제 여러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수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실어 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재 정추의 죽음을 듣고 평생의 친구였던 그 원재를 애곡하면서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가을산은 암담하게 비껴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계절이 원재가 돌아가셨을 때 그 계절이 가을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주인공은 원재 정추로 그는 모근이 가장 아꼈던 친구였습니다. 정추는 1353년 이재현이 모근 선생도 익제 이재현 선생의 그 아주 유명한 제자죠. 그래서 익제 학톡을 모근은 계승했는데 같아요. 그래서 스승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현이 주관을 했던 과거에 합격을 했는데 모근 선생도 이때 과거를 합격하거든요. 1353년 공민왕 2년 때 모근 선생이 과거 급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같은 과거 동기잖아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같은 과거를 내고 합격방을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방이 올랐다 해서 과거 동기를 동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방. 같은 동자에 방을 낸다 할 때 그 방자. 근데 이 동방은 경우에 따라서는 친형제보다도 더 각별한 사이예요. 본인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갖춰야 이 관직으로 출세를 하거든요. 우선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는 점점 없어졌는데 조선 전기까지는 계속 남았던 게 고려시대는 내내 있었고요. 많이 알려진 거니까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좌주와 문생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때 좌주는 자기를 직접 가르쳐준 스승이 아니에요. 그 양반한테 단 천자문 한 줄도 안 배웠어도 내가 과거에 합격했을 때 그 과거를 주관했던 분이 누구냐. 이제 벼슬 이름으로는 지공고가 있고 동지공고가 있는데 그걸 주시했다고 합니다. 과거를 주시했다고. 이때 과거의 주시관이 누구냐, 지공고나 동지공고가 누구냐에 의해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전에 일면식이 없었어도 좌주와 문생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평생을 갑니다. 이 좌주와 문생의 관계가. 그러니까 그 좌주가 정치적인 어떤 입김도 세고 정치적인 힘도 강하면 덩달아 그 좌주 밑에 같이 합격했던 문생들도 출세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자기 좌주로 모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조금 과장을 하면 거의 뭐 크게 큰 과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좌주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같은 동방, 아까 얘기했던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한 친구들이죠. 말하자면 누구를 만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도 뭐 옛날에 지금 이제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매태 동기생들, 뭐 행정고시 매태 동기생들 자기들끼리 끌고 땡겨주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고려시대 때도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자 같은 과거에 합격한 동방이라는 거예요. 원재 정추하고 모근 이색 선생하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그 선대 때의 우정을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버지인 가정 이곡과 원재 정추의 아버지인 설곡 정포 선생과 또 둘도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 두 사람의 인연이 매우 깊었던 겁니다. 이 원재와 모근 선생과요. 자, 모근도 역시 그때 급제를 했기에 두 사람은 동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은 이것을 계기로 깊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지금까지 내내 얘기했던 두 가문의 말하니까 개인의 우정이 아니에요. 이런 건 이제 가문과 가문의 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정추와의 인연은 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가정 이곡 선생과 원재의 부친인 설곡 정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입니다. 설곡 정포 또한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근집에 보면 원재와 주고받은 시가 여러 수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원재의 부친이었던 설곡 정포의 문집인 설곡집이 지금 전해지는데요.
설곡집의 서문을 누가 썼냐면 모근 선생이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보통 옛날에는 아버지 문집을 아들이 발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관에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설곡 정포가 돌아가시니까 그 아들인 원재 정추가 자기 아버지 부친의 문집을 만들면서 자기 친구인 모근을 찾아가서 당신이 서문을 좀 써달라. 이래서 서문도 또 씁니다. 그래서 설곡집의 서문을 모근이 썼고요. 한 걸음 더 나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정포와 정추의 집안 내력을 정리한 글이 있는데 이게 모근 선생이 썼거든요. 정시가전이라고. 이게 모근집에 실려 있습니다. 정시가전을 보면 설곡 정포, 원재 정추 이 집안, 정시 집안의 가문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밝혀놨어요. 그만큼 모근 선생과 이 집안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 가지로. 자,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하듯이 만시 역시 원재와 관계된 시가 한두 수가 아니에요. 여러 수가 있습니다. 5수예요. 5수. 한 사람의 죽음을 다루는 시가. 이 5수가 다 같은 날 쓴 게 아니고 또 얼마 후에 또 쓰고. 그러니까 이 감정이 다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원재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쓴 게 있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쓴 게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위 아까 읽어봤던 인용시는 세수의 연작시 중 3번째 작품인데요.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태어난 후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아마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뜬구름 같은 허무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기에 죽음이 뭐 그리 대수인가 라고 한다면 이 같은 발언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물론 죽지만 죽음은 그래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슬픔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망자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별의 아픔은 망자와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커지겠죠. 본인과 그 죽은 사람과 관계가 친밀할수록. 그래서 모근은 이 시의 제2구에서 오늘 나는 유달리 마음이 아파온다. 아까 그 시 읽었던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나는 유달리 마음이 아파온다 라고 모근 선생이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 4구에서 마음이 유달리 아파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 중국의 장강과도 같은 엄청난 너와 나 사이에는 그런 깊은 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장강과 같은 우정이라고 모근이 썼는데 이런 우정이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둘도 없는 친구가 죽었으니까 뭐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제1구에서 4구까지 전반부가 망자와 시인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면 후반부인 5구부터 8구까지는 묘사를 통한 사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한시 작법의 하나인데요. 먼저 경치를, 그러니까 경을 읊조리고 꼭 경치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읊조리고 뒤에 본인의 감정을 다루는 게 한시의 기본 작법입니다. 이제 중국에서부터 나오는 건데요. 이거를 선경후정이라고 이제 한시 작법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모근 선생도요. 오늘따라 가을산은 암담하게 보이고 아침부터 비는 처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산이야 어저께 산이 오늘 산이고 특별히 달라질 거 없잖아요. 하루 만에 무슨 산이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왜 오늘따라 유달리 가을산이 암담하게 보이겠습니까? 그건 뻔한 거죠. 산이 변한 게 아니고 시인의 감정이 변한 거예요. 어제의 감정과는 오늘 다른 거죠. 친구의 죽음을 들었기 때문에. 자, 지금 시인이 느끼는 모든 것은 암담, 추량, 슬픔 등의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참아 볼 수가 없고 그 상여 소리조차도 참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상녀의 행렬은 야속하리만큼 빨리도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산자와 죽은 자의 영원한 이별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모근은 정추의 장례식에 병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요걸 다룬 시가 또 있어요. 자, 이게 다리가 이게 아파가지고 이때 모근이 몸이 매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른 시를 보면서 원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 장례식에 참석 못하고 심한 남겼거든요. 그래서 또 며칠 지나서 또
또 시를 쓰게 된 겁니다. 친구, 그 돌아간 친구에게 미안한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그 시가 되겠습니다. 공건이 장례식에 내가 병으로 결국 참석하지 못하고 말았기에 비참하게 느껴진 나머지 또 한 수를 지었다. 이 공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원제 정추의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 다리병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리병 때문에 뜨락도 지팡이를 짚는 이모, 어떻게 상여줄 잡으리요 더군다나 지긋기를. 이러니까 못 가신 거예요. 지금 지팡이 잡고도 가기가 힘든데 친구 장례 이제 친구가 이렇게 상여줄을 이렇게 잡고 가는 게 전통인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마 비가 왔는지 지름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니까 장례식에 참석을 못한 겁니다. 동료는 점점 줄어드는데 나는 여태 살아있으니. 이 동료이란 말은 뜻이 두 가지인데 같은 나이도 동갑이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동갑도 동료이라고 하지만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동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해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또 동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이란 말이 나올 때 나이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과거 동기생을 얘기하는 건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과거 동기생이라는 얘기겠죠. 동료는 점점 줄어드는데 이 말은 이제 그 친구들이 하나둘씩 다 떠났다는 얘기죠. 근데 본인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여태 살아있으니 오늘 분명히 알겠도다 만물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이렇게 쓰셨네요. 참 제가 뭐 잠깐 중간에 얘기하는 뭐 제가 여기 와서 한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굳이 진짜로 여기 와서 모근 선생님 자손분들이 계셔서 한 얘기가 아니고 제 정말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고려기 한시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참 시를 잘 써요. 정말 백과특사시게. 예, 참 모근 선생님 시를 볼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참, 자 한국의 대문호구나. 이렇게 시 쓰기가 쉽지 않겠다. 거의 뭐 조선시대 통틀어도 아주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정말 몇 손가락 안에 고려 조선을 통틀어서도 정말 한 세 손가락 안에는 드시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죠. 참 모근시를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것도 참 그렇죠. 오늘 분명히 알겠네. 만물이 불평등하다는 것. 눈에 가득 구름도 수심에 잠긴 듯 떠다니고 상심에 우는 듯이 빗방울도 처량하게 떨어지네.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아마 비가 왔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처마에 떨어진 장면을 사람이 눈물 흘리는 거를 연상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젠 정말 모양 없는 하나의 존재를 이뤘으니 어떻게 다시 속세에서 손잡아 볼 수 있겠는가. 친구는 저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 사람이 된 건 나는 이 세상, 친구는 저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는 다시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걸 이렇게 쓴 겁니다. 시 제목의 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건이란 말은 정추의 자입니다. 제1구를 보면 모근은 다리의 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세가 심했었던지 뜰을 걸을 때도 아마 지팡이를 짚고 걸으셨던 것 같아요. 정추는 1382년 우학 8년인데요. 이때 50세 나이로 정추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도 1382년에 지은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모근이 몇 살인지가 계산이 되죠. 모근은 1328년생이니까. 자, 당시 모근은 55세였습니다. 55세. 아픈 부위가 하필 다리였기에 모근은 장례식에서 운구의 상여줄을 잡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다리가 불편하니까. 3, 4구에서는 과거에 함께 급제했던 동방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난 현실을 지켜보면서 그 참담한 심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이 불평등하다 이렇게 재미있게 쓰신 것 같아요. 함께 과거에 급제하고 함께 관직생활을 하며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은 이제 모두 다 사라져가고 혼자만 남았다는 고독감이 모근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지금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무거움 또는 불편함은 가장 친한 벗이었던 정추의 죽음으로 극에 달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만물이 불평등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련은 친구를 떠나보내고 바라본 풍광입니다. 시인은 구름이 수심에 잠긴 듯 떠다닌다고 했지만 이것은 사실 시인 본인의 마음이 수심에 잠겨 있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상심에 우는 듯 빗방울도 처량하게 떨어진다는 표현 역시
시인의 현재의 감정이 매우 상심하고 처량하다는 것을 눈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미련은 생과 사로 갈라진 자신과 정취의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모양 없는 하나의 존재를 이뤘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요. 친구의 죽음을. 이제는 이 땅에서 친구의 손을 잡아보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 이 말처럼 모근은 정취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한 채 그저 슬픔을 사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인용씨는 매우 서정적이면서 망자에 대한 애절한 감정을 시적으로도 탁월하게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만시 중 아주 뛰어난 작품의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시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5수를 썼다 그랬잖아요. 많이 썼어요. 참 가장 많아요. 그 다른 인물 다룬 게 아까 76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인물에 5수 쓴 거는 이분이 유일하니까 그것도 얼마나 이 원제 정추와 모근이 각별했는가를 보여주는 거겠죠. 49제 때 또 씁니다. 원제 49제 때. 자, 이거 너무 원제 것만 읽으면 힘드니까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발표지를 보시고요. 자, 요건 이제 또 다른 시인데요. 이건 명선학사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쓴 건데 거기 시 제목이 좀 길어요. 시 제목을 보면 21일에 왕태희가 와서 얘기하던 가운데 명선이 죽은 지가 이미 10여일이 되었다고 하므로 깜짝 놀라 외치고 노래를 지어 곡하는 바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이 모근과 관계된 인물이거든요. 이 명선이란 분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원나라 조정에서 극제한이가 2사람 남았는데 병이 든지 오래인데다가 2눈까지 어둡구나. 지팡이 짚고 정동성에서 함께 조칙을 들었었는데 이게 원나라에서 함께 그랬다.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모근과 이 명선학사라는 분이 같이 원나라 과거에 합격하고 결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근 선생도 원나라 과거에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합격했던 분 같아요. 이 명선이라는 분이. 하늘나라 바라보자니 넋이 나갈 듯하네. 잠깐 동안 신선세계로 놀러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공로 세우고 객사한 것이 가장 원통하구나. 객사한 것 같아요. 이 명선이라는 분이. 무성한 수양포들도 나의 아픔을 아는지 길가에 낮게 들이워서 오는 수레를 막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쓰신데 이제 뭐 이건 만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가 그렇지만 이런 식이에요. 무성한 수양거들도 나의 아픔을 아는지 길가에 낮게 들이워서 오는 수레를 막는구나. 나는 뭐뭐로 인해, 그러니까 항상 모건시의 전반적인 이 정서인데 나는 이래서 슬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법이 없어요. 그 슬픔을 문학적으로 여가를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를 잘 쓰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예, 모근의 거의 대부분 시나 이렇습니다. 뭐 두보나 이티브하고 비슷한, 특히 두보의 시 쓰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 요 해설을 된 걸 보면요. 위 인용씨는 명선이라는 학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쓴 것인데 제1구에서 원나라 조정에서 극제한이가 2사람 남았다라는 말로 보아 명선은 아마도 모근처럼 원나라 국자감에서 함께 그때 공부했던 시절에 만났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명선이라는 분이 죽은 시점입니다. 7월 8일에 모근은 그와 함께 정동행성에서 임금의 조칙을 들었었는데 얼마 후인 7월 21일 날 어의가 와가지고 명선의 죽음을 알려줬기 때문에 자 같이 그 명선하고 원나라 황제한테 가서 조칙을 들은 시점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시점이 2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원래 아팠던 사람이 계속 시름시름 앓고 있던 사람이 그 친구 죽었어 하면 충격이 그나마 좀 덜할 텐데 그 친구가 계속 아팠다는 거 아니까 그저께까지 나랑 중국에 가가지고 원나라 조정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니까 이게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렇다면 7월 8일 모근이 명선을 만난 지 불과 며칠 후에 그가 죽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객사했다는 게 아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오래된 숙한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무슨 사고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명선은 아마도 오랜 지병이 있어서 죽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 중병을 앓고 있었다면 7월 8일 조칙을 들을 때 그때 참석도 못했겠죠. 병을 앓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건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명선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거나 또는 심장마비와도 같은 예기치 못한 어떤 죽음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측은 인용시 제6구에 많은 공로 세우고 객사한 것이 가장 원통하다. 아까 그 시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런 말을 통해서도 입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명선은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갑자기 당한 어떤 사고로 인하여 객사한 것은 분명하고요. 이렇게 객사를 했기 때문에 모근 선생 입장에서는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죽음이.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부음을 전해들은 모근의 첫 반응은 깜짝 놀라고, 아까 시 제목이 그랬잖아요. 소리를 질렀다고. 그 소식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었나 봐요. 아니 이럴 수가,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인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의 죽음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5구에서처럼 잠깐 동안 신선 세계로 놀러 간 거, 아까 시인 나왔거든요. 명선은 지금 잠깐 신선 세계에 놀러 간 거야. 이렇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위로를 한 것 같아요. 친구의 죽음이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애써 스스로 위로해 보기도 하지만 명선의 죽음은 너무나 원통할 뿐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마음을 아는 것인지 길가의 수양버들도 가지를 길게 들이우고 상현을 실은 수레 행차를 막고 있는, 이것도 이제 본인의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수레 그 상현길이 나갈 때 이 수양버들이 아주 우거져 있는데 그 수양버들 다 헤치고 아마 상현길이 운구가 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모근은 어떻게 쓰냐면 너무 죽음에 애통하니까 길가의 수양버들도 이 죽음, 이 운구 행렬을 가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으라는 의미로 더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게 아니냐,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친구가 아니고요. 친구의 부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쓴 시가 되겠습니다. 김사정의 부인 이씨에 대한 만사 제목인데요. 주커낸 이제 검은 고소리 끊어졌는데 김해 땅엔 예전부터 명성이 전해왔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은 끝이 없고 사정엔 석양만 걸려있구나. 맨 마지막 구가 이 시의 압권입니다. 사정엔 석양만 걸려있구나. 목은 나온 표현이에요. 시를 워낙 잘 쓰니까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건데, 시가 매우 짧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원절구, 오원율시, 칠원절구, 칠원율시, 오원고시 등 모든 한시 형식을 다 가지고 시를 썼다고 했는데, 이거는 한시 형식 중에 가장 짧은 시입니다. 오원절구니까 이보다 더 짧은 시는 없어요. 근체시 중에서는. 오원절구니까 20글자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한시를 들여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원절구를 짓는 게 제일 어려워요. 워낙 짧으니까 그 짧은 거 안에 다 담겨야 되니까 짧을수록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오원절구의 짧은 형식이지만 매우 압축적으로 시인의 감정을 드러낸 인용시는 김사정의 부인 이씨에 대한 것입니다. 사정이라는 분은요, 이건 이제 혼대요. 원래 이름은 고려 후기의 문인 김희조라는 분이 나와요. 김희조. 이분의 당호가 사정입니다. 사정. 김희조는 13세기 초 중반에 정계에서 크게 활약을 했던 김윤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김윤 선생이라고 아주 정계의 거물이었어요. 그 당시로는 정계의 거물이었는데 김윤 정승도 했거든요. 이분은요, 김윤 그분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제 김희조인데 수차례 고려 조정을 대표하여 원나라의 사형을 다녀왔고 1357년에는 동지공거가 되어 영흥방 등 33명을 뽑을 정도로 아주 그 당시로서는 문명이 있었던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김희조라는 분이요. 이는 재정 이달충이 사정과 그 집주인을 생각하면서 사정부라는 재정 이달충이라고 모금가 좀 선배죠. 그 시기 아주 또 활동을 많이 했던 경주이신데 그 유명한 문인이 있잖아요. 이분이 사정부라는 작품을 쓰는데 이때 사정이 김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정부를 쓴 것에서도 김희조가 당대 사대부들에게 얼마나 명망이 깊었던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1구의 주커는, 여기 주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번역에는 주커는 이제 검은 고소리 끊어졌다. 그러니까 대나무로 만든 집이겠죠, 일단은. 그러나 동시에 집이면서도 아까 김윤이라고 나왔잖아요. 김윤의 호가 주커이에요. 그래서 집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희조의 부친인 김윤혜호가 주컨 선생입니다. 주컨 선생. 김희조의 부인 이씨가 명문가의 시집을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자에 대한 시인의 감정은 마지막 3, 4구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돌이켜 생전의 이씨를 추억해 보니까 그에 대한 추억은 끝이 없습니다. 아마 이 부인하고 모근 선생하고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를 쓰셨겠죠. 하지만 이제 지상에서는 더 이상 그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안주인을 잃은 사정의 옛집엔 붉은 저녁 노을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마지막 거 보세요. 사정엔 석양만 걸려있구나. 이 짧은 이 한마디로 여러 가지 감정을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정의 집안에 노을이, 붉은 노을이만 다 걸려있다는 일단은 묘사인 것 같지만 이 붉은 노을에는 이 집안의 어떤 쓸쓸한 죽음을 상징하는, 노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황혼이라는 게 인생의 말년,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된 감정을 이 짧은 한 구에 다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모근의 작시법이에요. 이 참 시를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망자에 대한 깊은 정과 많은 생각들을 오원절구라는 가장 짧은 형식으로 담아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로 만시는 일반적으로는 절구로 짓는 만시는 많지가 않아요. 주로 8글짜리 율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율시로 짓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위에 인용시처럼 오원절구로 지을 경우에는 극도로 정제된 표현과 함축미, 상징 이런 것들이 이제 한시를 지을 때 필요하겠죠. 짧은 형식이니까요. 마지막 결구,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엔 석양만 걸려있구나 라는 이 식구는 고도의 함축이 이루어진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이른바 말 바깥의 뜻, 이게 한시 용어인데 이것도 이렇게 시를 써야 잘 지은 시라고 중국에서부터 옛날부터 당나라 때부터 이제 전해져 내려온 한시 용어인데요. 이걸 뭐라 하냐면 언외지의다. 시는 시를 쓸 때 말로 다 이러쿵 저러쿵 다 쓰는 시는 잘 쓴 시가 아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정에 석양만 걸려있구나. 이 짧은 구절 안에 많은 생각을 녹여내는 거죠. 많은 말을 담아내는 거고. 이게 말 밖의 뜻이에요. 언외지의. 이렇게 쓰는 게 잘된 시다라고 중국에서 옛날부터 얘기해서 내려왔는데 바로 모근의 이 시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아까 초은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초은 이목. 물론 초은 선생님 모근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그래서 당대 학계는 초은 이인복계와 모근 이색계 이 두 그룹 사람들로 고려 후기 학계는 거의 뭐 좌지우지 됐다는 건 이거 결코 과장이 아니고 실제가 그런데 그 초은 선생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요걸 가지고 또 모근 선생님이 시를 썼네요. 경산의 초은은 신선이 되어 올라가고 외로운 항만 아득히 공중을 날아가네. 광암사 구름 연기 참담하여 빛이 없구나. 요동들에서 어떤 이의 말을 다시 들을까. 당년의 초은의 뒤를 따르던 한 동자는 병 많고 근신도 많아 이제는 늙었다네. 이게 누굽니까 지금. 당년의 초은의 뒤를 따르던 한 동자,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예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초은에게 이렇게 초은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그 선생님, 초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억지로 몽당 붙들어 묘지명을 쓰는 것은 훗날의 훌륭한 사관을 기다리기 위해서라네. 이 노인은 본인을 얘기합니다. 모근 선생. 이 노인은 곧장 옛 문풍을 따르려 하여 저 멀리 세월 뛰어넘어 문장의 우두머리 되었다네. 이런 시가 되겠습니다. 깁니다. 당시에 공이 쓴 비문 한두 편, 글자와 뜻 예스러움이 옛 문자를 베낀 듯 다만 몹시도 아끼어 스스로 감추고서 두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서 매우 화가 났지. 인간 세상 어느 곳이든 감시간 갖추기가 있어 응당 유창한 문장을 뱉어낼 수는 있지만 혹자는 재주는 높으나 기력이 짧아서 바쁜 마음에 왕왕 땀만 흘리기도 했지. 혹자는 소인의 참소하는 입을 피하며 미친 이에게서 비난이 나올까 두려워도 한다오. 공은 평생의 아나무인의 경지로 200두보 한유 유종원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네. 누가 알았으랴 모근이 다행 중 다행으로 국가의 전례 맡아 문단에서 모시게 될 줄을. 이제는 선배들이 모두 다 돌아가고 백발로 정막을 향해 외로이 읊조릴 뿐이네.
알겠도다. 공은 구원에서 응당 크게 웃겠지만 우리 무리들 쓸모없어진 지 이미 오래라네. 이런 긴 시를 쓰셨습니다. 이건 상당히 긴 시인데요. 인용시는 초원 이인복이 이제 137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요 시는 74년에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인복이 죽자 그의 묘지명을 쓰고 남은 느낌을 다시 시로 기록한 시가 되겠습니다. 이인복은 고려 후기 때 명신, 아까 제가 그 성주 이씨라고 그랬잖아요. 고성 이씨. 이조은연이라고 아주 시조도 남기고 유명한 분인데 이 이조은연의 손자예요. 초은 이인복 선생이. 이조은연의 손자이고 우왕 때 실권자였던 아주 그 정치적 권력을 잡고 여러 가지 비난을 주로 많이 받는데 한국사에서는 이인임이라고 나와요. 우왕 때 권력자. 이인임의 바로 위의 형입니다. 이인복 선생. 예, 어집 인자 돌림인데 이인복의 동생이 이인임이에요. 또한 고려 성리학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백의정의 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인복은 고려 말의 성리학자들 중에서 원칙에 투철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은 선생은 이인복의 죽음을 경산의 초우는 신선이 되어 올라가고 외로운 항만 아득히 공중을 날아가네 라고 묘사함으로써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569에서 당년의 초운의 뒤를 따르던 한 동자는 병 많고 근심도 많아 이제는 늙었다네 에서 이 동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늙어버린 본인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인복의 몰년이 1374년이므로 이 시는 1374년 즉 모근의 나이를 계산해보면 47세 때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47세 때. 시인은 본인을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계속되는데 제25, 26구에서 이제는 선배들이 모두 다 돌아가고 백발로 정막을 향해 외로이 읊조릴 뿐이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가 실제로 연로해진 건 아니지만 47세니까요. 그러나 주위의 스승 선배들이 모두 다 세상을 떠나자 상대적으로 동년배들도 죽고 스승도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본인이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싶습니다. 시 전체적인 내용은 이인복의 문장과 학문을 기리는 것으로 시인은 이 죽은 이인복을 아까 202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202보 한유에 비기고 있는 거죠. 자, 또한 본인이 이인복의 밑에서 국가의 전례를 맡아 가까이서 평상시에 모실 수 있었던 것을 매우 큰 행운이자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계와 문단의 선배로서 이인복에 대한 존경심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최해를 추모한 시인데요. 자, 벌써 지금 55분이라 요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시를 좀 많이 해갖고 와거든요.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공밀왕과 각별한 사이였다고 했잖아요. 공밀왕과 관계된 시입니다. 염동정과 함께 현능을 참배하고 밤에 돌아오면서 짓다. 요런 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현능이라고 하는 것은 개성에 있는 공밀왕의 무덤, 지금 우리 가볼 수가 없죠. 북한이니까요. 근데 공밀왕의 무덤이 현능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 무리에서 뛰어났으니 근래의 슬픈 감정 다시 어떻게 말하랴. 요거는 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이라는 것은 본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367년에 모든 전권을 줘가지고 모근에게 모든 걸 맡기고 성균관 재건을 했다 그랬잖아요. 공밀왕이. 그렇게 모근 선생을 중용을 한 거. 그 공밀왕이 살아 계셨을 때 중용한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기가 그 어떤 사람보다 공밀왕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실바람에 수양버들은 봄비를 머금었고 눈 그친 먼 산은 저녁 구름에 막혔네. 이런 식으로 이 모금 만시 이게 또 특징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음을 다룰 시니까 그 죽음에 대한 애틋한 감정만 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시가 재미도 없고 잘 쓴 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근의 시에는 감정과 그 감정을 빗대어서 사물로 표현하는 어떤 그 말하자면 사경이 되겠죠. 경치를 읊은 사경이지만 단순한 사경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 녹아있는 이런 표현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쓰는 시거든요.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감정만 얘기하면 그런 시도 있습니다. 만시예요. 그거는 A급 시가 아닌데 이렇게 이제 모근은 시를 쓰는 거죠. 이렇게 이런 어떤 난데없이 경치를 읊은 것 같은 놈인데 이 경치가 단순한 경치가 아니에요. 자기가 느끼고 있는 죽음 앞에 느끼고 있는 감정과 관계된 경치라는 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바람에 수양버들은 봄비를 머금었고 눈 그친 먼 산은 저녁 구름에 막혀있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나 홀로 정상에 오르려 해도 저 사람들을 어찌하리요. 하늘이 이제 편벽되이 사문을 망치는구나. 공민왕이 돌아가셔서 이제는 공민왕처럼 유학을 진흥시키고 아까 손동관 재건한 것처럼 이 유학의 어떤 그 선비들을 잘 우대해주는 임금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문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를 썼네요. 향 사르고 강신주 부어 쌍쌍이 절올리고 말을 타고 돌아오니 해는 또다시 지고 있다. 이것도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특히 마지막 구가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어떤 그 사경을 통해서 본인의 감정을 다 녹아내는 것, 이게 목은 만시의 기법 중에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용시는 모근이 영웅방과 함께 공민왕의 묘소를 참배하고 돌아와 쓴 것입니다. 공민왕의 죽음에 바로 접해서 쓴 것은 아니고요, 묘소를 둘러보고 난 다음에 쓴 것이기에 일반적인 죽음의 소식을 바로 듣고 쓴 게 아니고 무덤을 둘러보고 쓴 거니까 일반적인 만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넓은 개념, 광의의 개념에 만시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제2구에서 근래의 슬픈 감정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인용시는 공민왕이 죽은 뒤에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구에서 슬픈 감정, 그 원시로 보면은 비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슬픈 감정이라고 말한 것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 시의 주된 정서는 슬픔입니다. 슬플 비자. 자, 시인에게 공민왕의 죽음이 비감으로 절실하게 다가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답의 실마리는 제1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화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본인이 받았고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총애를 주었던 왕이 죽게 되었으니 그 허탈함이야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 아시겠지만 우왕이 이제 물러가고 그 다음에 창왕이 할 때는 모근이 아주 그 창왕을 옹립한 사람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모근이 망년에 고초를 당하시는 거예요. 창왕을 공민왕의 아들이고 아니고 신돈의 아들이라 해서 이른바 왕씨가 아니고 신씨라는 그 설 때문에 마지막 이성기가 공양왕을 옹립하고 나서 모근은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만 했거든요. 그걸 따라다닌 분이 아까 얘기한 그 이종학 선생입니다. 이종학 선생이 계속 자기 아버지 모근하고 같이 고생을 당해요. 인재 선생이. 근데 자 그러니까 그 사건을 모근이 그러다가 이제 조선 개국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남한강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서부터 모근이 이렇게 힘들어지기 시작했냐면 공민왕의 죽음이라고 한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근은 정치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민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예요. 모근 선생님. 정치적 동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실행했던 개혁 정치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과 나라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시인으로 하여금 공민왕의 죽음을 더욱 슬프고 착잡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니 눈 그친 먼 산이 저녁 구름에 막혀 있는 것이 시선에 들어옵니다. 왜 하필 막혀 있다? 원시에는 격자를 썼거든요. 막힌 격자. 왜 하필이면 막혀 있다라고 막혀 있는 산이 시인의 눈에 들어왔을까? 그것은 1차적으로는 시인의 마음이 꽉 막혀 있듯이 답답하기 때문이요. 또한 임금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중의적 표현 같은데 지금 임금이 공민왕이 죽고 나서 우왕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 현재 임금이 여러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또 막혔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표현집니다. 그래서 막히 격자를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산과 구름 앞에 놓여있는 수식어입니다. 자, 볼까요? 산 앞에 그냥 산이 아니고 먼 산. 그 다음에 구름도 그냥 구름이 아니고 저녁 구름. 멀다. 그 다음에 저녁 구름. 저녁. 자, 먼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 임금과 모근과의 정서적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저녁이란 말은 간신배들의 앞날을 상징하는 것이라, 물론 그냥 단순하게 구름이 멀리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제 말은 뭐냐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러한 해석은 제569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 홀로 정상에 오르려 해도 저 사람들을 어찌하리요? 하늘이 이제 편벽되이 사문을 망치는구나 라고 아까 시에서 썼단 말이에요. 자, 라고 했으니 공민왕 사후에 정계를 바로 이끌어 가겠다는 다짐을 본인이 해왔지만 저녁구름 같은 간신배들에 막혀서 어쩔 수가 없으니 하늘이 적게는 이 유학을, 넓게는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자조가 되겠습니다. 모근에게 있어서 공민왕의 죽음은 하늘이 고려를 버리고 망치는 것으로 생각될 만큼 매우 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의 감정은 아까 주제가 슬플 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슬픔은 마지막 8구에까지 계속됩니다. 무덤을 참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 아까도 경치를 묘사한 걸로 이 모금 만시가 주로 많이 끝난다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석양이 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말을 타고 돌아오니 해는 또다시 지고 있다. 또다시예요. 이게 옛날 분들은 특히 이런 모금처럼 시를 잘 쓰시는 분들 한 글자를 아무렇게나 쓰지 않거든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지는 게 아니라 또다시 짓겠습니까? 자, 아마도 지는 석양은 모금과 고래의 불안한 앞날을 상징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처럼 매우 시각적이면서도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극도로 절제하여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형상화, 절제의 미, 이것들은 모근 만시의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 많아가지고요. 다음 발표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한여 얘기했잖아요. 요거만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부엉이를 도맡던 한여가 병으로 죽었기에 며칠 동안 시 없는 일도 잊은 채 슬픔에 잠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 저녁 밥 먹을 때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싱겁고 짠맛 비계와 살을 적당히 맞추는 일. 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녀가 매일 정성껏 보살펴준 그 덕분에 몇 년 동안 병든 이 몸 보존할 수 있었구나. 이래서 너무 감사했나봐요. 내 먹을 거 다 챙겨줬으니까. 어미와 자식이 서로 만나 바야흐로 기뻐했는데 생사가 갈린 운명에 단지 탄식만 나오는구나. 그 하녀, 그 모녀 간에 아마 만난 지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늙은이는 살고 젊은이는 죽는 일 예부터 있었지만 하늘의 돈은 아득하고 아득하니 누가 감히 따지리요. 이 하녀가 자기 어머니하고 만났었는데 어머니가 먼저 죽은 게 아니고 그 하녀가 먼저 죽은 것 같아요. 그 딸이. 그러니까 모근도 참 마음이 안 됐었나 봐요. 시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부엌 살림을 주관하던 여종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중에서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하게는 생명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이죠. 그러기에 아침 저녁밥 먹을 때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싱겁고 짠맛을 맞추는 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즉 조리를 잘하여 음식의 맛을 맛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던 그 여종이 지금 죽은 겁니다. 사실 그녀가 매일 정성껏 보살펴준 덕분에 모근은 병든 몸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5구로 볼 때 죽은 여종은 죽기 전에 어떤 이유로 있었던지 몰라도 서로 떨어져 지냈던 자식과 오랜만에 상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자가 모녀네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들은 또다시 생과 사가 영원히 갈리는 운명에 직면해 버립니다. 시인은 이 기막힌 상황 앞에서 단지 탄식만 나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돈은 아득하고 아득하니 누가 감히 따질 수 있겠는가? 이 역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이렇게 시를 끝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근은 미천한 신분의 여종에게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이 죽음을 진짜로 그냥 형식적으로 쓴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애도하는 시를 이렇게 쓴 겁니다. 모근에게 여종의 죽음은 단순한 종의 죽음이 아니죠. 그러면 아마 시를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유래도 잘 없었고 그 당시에. 자, 단순한 종의 죽음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자기를 보살펴주던 한 인간의 죽음이었던 거죠. 그 죽음은 결코 절친했던 벗의 죽음이나 심지어 자기가 모셨던 아까 공민왕과 같은 왕의 죽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든 죽음 앞에 인간은 평등한 겁니다. 공민왕의 죽음이나 여종의 죽음이나 한 인간의 죽음일 뿐이죠. 모근 앞에서는. 자, 즉 생전에 신분의 차이는 있었을지라도 그를 기리고 애도하는 만시 입장에서 보면 만시는 여종에 대한 만시나 사대부에 대한 만시가 결코 신분적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종에 대한 만시라고 그게 급이 낮고 사대부에 대한 만시라고 급이 높은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 만시를 쓰는 감정 앞에서는 문학은 다 평등한 거죠. 이것이 만시가 갖는 또 다른 문학적 매력인 것이요. 모근은 이와 같은 점을 진솔한 만시 창작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밑에 다음에 있는 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결론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원래 3시까지만 맞췄어야 하는데 벌써 3시 10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그 발표집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